안녕하세요. 엔드프렌의 마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은기입니다. 벌써 2024년이 다 끝나가는군요.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저희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월 1일이었으니까 이제 만으로 1년이 다 돼가는데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1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성장인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컨텐츠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4년이 끝나기 전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2024년에 AI 관련 소식이 정말 많았죠. 엄청 많았죠, 진짜. 내년은 더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2024년을 한번 정리해보자는 느낌으로 오늘 2024 AI 소식을 결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짝짝짝.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거는 오픈 AI입니다. 그렇죠. 빠질 수가 없죠. 올해 키워드는 거의 오픈 AI가 다 가져갔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 2월 달에 소라를 공개했었잖아요. 물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렇죠. 소라 이제 데모 영상이랑 그다음에 테크니컬 리포트를 디테일하진 않지만 살짝 공개를 했었죠. 소라는 뒤에서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또 키워드를 가져갔던 게 GPT-4o-5였던 것 같아요. GPT-4o-5가 시연 영상, 지금 제가 띄워놓은 이 영상이 엄청 이슈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화면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기능들이 이제 막 다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멀티모달로서 음성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GPT 터보보다 더 빠르고 더 성능이 좋다라는 점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거 시연도 되게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덕분에 어쨌든 API 가격도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성능 좋은 모델을 싼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GPT가 사람들이 GPT-4o-5가 나왔으니까 이제 GPT-5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냈던 거는 GPT-5o-1이었잖아요. 그쵸. 5원이 나와버렸죠. GPT-5o-1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도 말하는 게 5o-1은 GPT라는 그 시리즈에서 따로 나온 그냥 별도의 모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냥 오픈 AI 5원이네요. 여기 보니까. 네. 오픈 AI 5원이고 이 영상은 이제 그 한국말로 리뷰를 이상하게 써도 5원이 이거를 자기가 추론을 해서 이해해버리는 그런 성능을 보여줬었죠. 맞아요. 저희도 그때 다뤄보면서 이제 한국인만의 암호가 뚫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죠. 네, 이제 5원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또 제미나이도 최근에 Thinking 모델을 출시하고 띵킹 모델 하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사전학습의 패러다임에서 추론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쵸. 5원이 그거를 좀 제대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GPT가 더 내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는 어떤 전략들이 있었는데 5원을 쓸 때는 5원이 자기가 알아서 생각 중이라는 마크가 나오면서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버리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롬프트들을 5원 자체에서 파인 튜닝하면서 이제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서 기존에 그냥 프롬프트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보다 모델 자체에서 그런 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디테일하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5원이 이런 뛰어난 추론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수학, 과학, 그리고 코딩 분야에서 엄청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쵸. 이 갭 차이를 보십시오. 수학이랑 코딩 분야에서 진짜 4랑 차이가 거의 몇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정말 5원의 등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번에 12월 달에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내년에 나올 것으로 추측되는 O3 같은 경우는 인간의 수준을 완전히 아득히 넘어버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O1 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 수능 킬러 문항도 다 맞춘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다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O3는 어느 정도일까? 이게 AGI 시작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일리아 수축해보 같은 경우는 AGI의 정의 자체를 내가 어떤 행동을 시켰을 때 그거를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AGI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가리켰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라라고 알려줬을 때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AI를 AGI라고 평한다는데 일리아 수축해보의 정의로는 AGI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간 수준에 근접한 AI 모델이 이제 곧 공개될 거라는 게
또 엄청 큰 뉴스였죠. O3가 전문가 수준의 과학과 수학 질문 벤치마크에서 87.7%의 점수 달성. GitHub 문제를 해결하는 평가 지표에서는 O3가 71.7%를 기록하고 O1은 48.9를 기록했거든요. 아까 보여주셨던 표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O1이 48.9였는데 O3가 71.7이라는 게 진짜 엄청난 수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GitHub의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대한 점수인데 O1이 네. 48.9였다는 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거의 반 정도를 해결했다는 건데 그쵸. 네, 근데 O3는 71.7%. 이게 엄청 큰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제가 이 지표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진 않지만 어쨌든 O1 놀랐다면 O3에 놀랄 수밖에 없는 지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마 코드 랭킹에 있죠. 이에로가 이제 MMR 같은 거니까 게임에서 치면 네, 자신의 이제 레이팅 점수가 O3가 이제 2700점이라는 거잖아요. O1은 오픈AI에 수석 과학자가 한 명 더 있다는 것에 비유했다. 일리아 수축해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건가? 수석 과학자가 일리아 수축해버였었는데 저 연구 담당 수석 부사장이 2500점이라는데 이제 O3가 2700점이라는 거잖아요. 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네, 물론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힘순진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AI가 인간만큼 생각을 하고 더 똑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포문을 열었던 거는 10월 달에 이제 클로드가 컴퓨터 유즈를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경쟁이 시작되는구나를 알렸던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GUI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루긴 했었지만 어쨌든 GUI 에이전트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가장 편리한 형태의 어떤 UI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명령하면은 알아서 움직이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좀 잘 보이니까. 네, 컴퓨터 유즈가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었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오픈AI는 이제 고급 음성 모드에서 비전 기능이 추가가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조만간 어떤 GUI 에이전트 방식으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는데 그중 하나가 오히려 GPT는 워크 위드 앱스를 내놓았죠. 워크 위드 앱스 그렇죠. 네,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이제 예전에 코딩 앱들하고만 업무 협업이 가능했잖아요, 맥에서. 저 VS 코드나 아니면 X 코드 같은 것에 좀 최적화되어 있었었죠. 근데 이제는 노션이랑 연동이 됩니다. 노션에 있는 거를 그냥 그 난리지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며칠 전에 테스트 해봤을 때는 제가 노션 페이지를 켜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화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뭐 글을 수정하거나 하는 것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노션 앱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화면을 이해한다기보다는 약간 RAG의 강화된 버전 느낌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어떤 문서를 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문서를 띄워놓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보면은 약간 엔트로픽에서 최근에 또 공개한 MCP 있죠. 네. MCP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에이전트보다는 좀 강화된 RAG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워크 위드 앱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에이전트로서의 뭔가 느낌보다는 RAG로서의 지식을 이제 증강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제 뭐 드래그해서 파일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켜놓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정보를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CP와 비슷한 방식인 것 같다. MCP를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MCP 같은 경우는 한 줄 요약하자면은 RAG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앱들과 연동이 되는. 그러니까 더 많은 앱들에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토콜을 좀 언어 모델이 이해하기 쉽게끔 중간 다리를 잘 설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게 뭐 노션이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그러니까 노션보다 상대적으로 덜 쓰는 옵시디언이든 어떤 거든 간에 MCP만 잘 구성을 해놓으면 언어 모델에서 그 데이터를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저장되어 있는 난리지들을 통합하기가 좋다. 그래서 RAG로는 만약에 옵시디언 같은 데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어야 했을 때는 이거를 코딩으로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면 그거를 좀 쉽게 만들어주는 게 MCP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에이전트 쪽에서의 그런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아예 구글은 에이전트 시대를 위한 새로운 AI 모델들을 공개했죠. 네.
카메라로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아스트라. 이거는 이제 GPT의 고급 음성 모델에 비슷한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쪽 경쟁도 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아마 메타도 참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전장을 넓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클로드의 컴퓨터 유저랑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프로젝트 마리너인 것 같거든요. 아, 그쵸. 이거 크롬에서 그때 돌아간다고 네. 설명을 해주셨었죠. 네, 크롬에서 이렇게 내가 조정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걸 이쪽에 적으면은 내가 알아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델이었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거는 에이전트 포 디벨로퍼,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위한 에이전트들도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그쵸.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커서가 있죠. 그쵸. 커서가 줄스랑 가장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커서 이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있죠. 코딩을 도와주는 이제 코파일럿을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거는 저는 사용을 해봤었는데 뭔가 내 의도대로 잘 안 되는 느낌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을 할 바에 그냥 GPT나 클로드한테 코드를 물어보고 내가 수정하는 게 낫다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커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게 다 통합되어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진짜 코파일럿은 약간 붕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커서는 뭔가 코드 에디터에 착 붙어 있는 느낌? 아, 네, 최근에 좀 몇 번 써보고 있는데 되게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진짜요? 실사용 후기군요. 네네, 뭐 엄청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확실히 체감이 좋았습니다. 주변에서 개발자분들이 다 진짜 커서 미쳤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너무 편해요. 이렇게 또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고 있군요. 원래 코딩은 개발자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값이 비쌌던 거잖아요. 개발자들이. 그쵸, 뭐 수요가 높아져서 비싸졌었던 것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의 역할도 조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드를 짜는 게 그들의 주된 업무였다면 지금은 이제 코드를 어떤 식으로 짜서 어떤 무언가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여기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람이 개발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사실 코딩의 핵심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잘 정의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잘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제가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젠슨 황 강연도 아니고 어떤 스피치들을 번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남들이 시키는 일에서 그냥 편리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은 또 한번 어떤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개발자와 기획자 간의 거리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걸 논리적으로 푸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지금 또 LLM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를 빼놓으면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어딘지 아시나요? 메타 아닐까요? 메타 맞습니다. 역시 오픈소스 LLM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라마가 공개됐을 때 그때의 충격은 O1이나 GPT-4-5의 충격만큼은 아니었지만 아마 이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언어 모델을 그냥 공개를 해버린다? 이거는 좀 신기하죠. 제 기억으로는 3.1이 GPT-4 터보랑 아주 비슷한 성능을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GPT-4랑 비빌만 해졌다. 네. 회사에 GPT-4-5로 도망가긴 했지만요. 근데 이게 오픈소스로 그거를 비빌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떤 그런 언어 모델을 연구하는 기업에 몸담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가능성 자체가 생겼다? 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회사들은 이걸 베이스 모델로 해서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물론 은기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게 쌀까 GPT를 API를 쓰는 게 쌀까라고 생각하게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API를 이용을 하고 아니면 뭐 파인 튜닝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4.5랑 5원도 제공을 하죠. 5원을 곧 제공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저희가 데이터셋을 잘 준비를 해서 오픈 AI 같은 데다가 데이터셋을 올려서 파인 튜닝된 모델을 API로서 사용을 하는 게 내 GPU를 안 써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편이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제 환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 그런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이제 라마를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촬영을 하는 게 27일인데요. 오늘 새벽에 GPT 오픈 AI 서버가 또 먹통이 됐거든요. 그 서버가 먹통이 된 거였군요. 네.
저는 지금 GPT 구독을 안 하고 있어서 GPT 서치가 잘 되나 한번 테스트해보려고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제 태도가 안 좋아서 배척받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서버가 안 좋았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보름 전이죠. 12일 날도 한번 서버가 다운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공교롭게도 소라가 들어가고 나서 생긴 일이라 소라 때문인가 많이들 추측하고 있긴 한데 서버 안정성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라마 같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자체 서비스를 구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안정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채널로 구성해 놓을 수도 있죠. 뭐 1순위로 오픈 AI 했는데 서버가 터져 있다 그러면 뭐 클로드한테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라마 같은 걸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얘기네요. 그리고 왜 메타가 이렇게 오픈소스에 환장해서 자꾸 오픈소스로 풀어버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마크 주커버그가 왜 오픈소스로 이걸 풀었는지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인공지능 생태계의 기본을 라마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많은 것들이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비전입니다. 근데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제 허깅페이스에서 운영하는 오픈 LLM 리더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의 이제 랭킹을 서로 매기는 그런 리더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언어 모델을 공개적인 언어 모델이어도 되고 내가 파인 튜닝한 모델이든 여기에다가 올린 다음에 여기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그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나온 이제 성능을 갖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명성이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제 논란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아예 참고하지 못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라마가 상위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칼미 이거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칼미가 좀 상위 있고 그다음에 이제 QN 2.5가 있는데 이 QN이 중국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QN이랑 칼미랑 계속 이렇게 순위권에 있어서 아니 칼미는 도대체 무슨 모델인가 하고 봤거든요. 1등에 네. 있는 거를 보면은 결국 이 칼미도 QN을 파인 튜닝한 겁니다. 그러니까 QN의 어드밴스드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QN 베이스로 된 모델이 지금 언어 모델, 그러니까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좀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위가 거의 다 QN이고 라마가 안 보이네 진짜. 근데 라마는 여기에 이제 24등에 나옵니다. 라마 3.1 이제 70B를 파인 튜닝한 그런 어떤 모델이겠고, 네, 그다음에 27등이 이제 라마 3.1 70B. 근데 여기 왜 라마 3.2가 없는지가 좀 의문이기는 하거든요. 그렇네요. 3.2가 있으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라마를 검색해 보면은 3.1밖에 없습니다. 3이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3.2가 아니라 3.1로만 이제 비교된 그런 리더보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QN이 커뮤니티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체감이 좋다라고 말은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QN을 이용한 이런 파인 튜닝이 조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에서는. 주커버그의 꿈이. 하지만 주커버그는 이제 라마 말고도 라마를 통합하는 뭐 어떤 것들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요. 네, 뭐 라마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뭐 라마 스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언어 모델 자체로만 보면은 뭐 QN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더라도 약간 그런 저커버그가 주장한 생태계 그런 베이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라마가 조금 더 아직은 앞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마 3.2 같은 경우는 멀티모달로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라마 가드 같은 기능도 있고 여러모로 생태계가 그냥 언어 모델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LLM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QN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저 QN은 몰랐거든요. 이게 LLM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이미 유명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픈소스 언어 모델 얘기가 나온 김에 몇 개 더 얘기를 해보자면 미스트랄 아시죠? 미스트랄이 이제 한때 또 이제 오픈소스 언어 모델을 리드하고 있었는데 뭐 미스트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쉬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여기도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뭐 미스트랄 라지라는 모델도 나왔었고 API로서 이제 호출이 가능하게끔 제공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트랄이라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픽스트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픽셀이 붙었으니까 뭐 멀티모달이겠죠. 그래서 다른 언어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 GPT-4.5보다 좋다, 클로드 소넷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는 있는데 정말일까? 근데 이제 파라미터 수가 124빌리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델이 워낙 무거워서 라마 3.2 90B랑 뭐 비교를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았네요. 이 픽스트랄 라지가.
근데 이제 파라미터 수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클로즈 소스랑 비교해봤을 때도 뭐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거를 쓰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사실 유럽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스트랄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규제가 좀 있죠. 그것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저걸 바탕으로 뭔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쵸.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스트랄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이 언어 모델입니다.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다뤘던 모델이잖아요. 네, 막 파이 3, 파이 4 뭐 이렇게 나왔는데 파이 4가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스몰 랭귀지 모델인데 성능이 좋다고 했죠. 네, 이게 12월 13일이네요. 이게 보름 정도 전에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14빌리언이네요. 엄청 작은 건 아니기는 하지만 그 아까 봤던 오픈 LLM 리더보드에 있었던 QN2.5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같은 14비인데도. 그래서 아마 마초님이 기억하시는 그 성능이 엄청 작았는데도 효율 좋았던 건 아마 3.5 미니 이 버전이었을 것 같고요. 아, 네네. 이게 파이 4가 또 새로 나왔네요. 이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7비, 8비 이런 것들보다 14비인데 성능이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라마 3.3 70B, 그다음에 QN 2.5 72B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가로로 보면. 정말일까? 그러니까 모델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이런 걸로 거짓말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믿고 가는 거죠, 사실. 리더보드에 있나요, 파이가? 아니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점 이후로는 멈춰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열일하고 있대요.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좀 전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번에 리서치하면서 알게 됐는데 구글은 자기네들도 제미나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미나이 갖고 있죠. 와, 근데 엔트로픽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던데요? 아, 본인들만의 모델도 개발을 하면서 결국 좀 잘 되는 쪽이 투자를 계속 하기는 하나 보네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투트랙으로 가나? 이게 또 공통적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꼭 투자를 인공지능 회사들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아마 자기네들 서버를 좀 싸게 대여해주는 대신에 약간 매출 저점을 좀 잡으려고 하나 보네. 오픈 AI 같은 경우도 GPT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주어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협약이 되어 있으면서 서로 이제 투자하고 사용해주는 약간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독점 사용권은 아니래요, 클로드는. 클로드는 어디든 사용해도 상관없다. 아, 그게 또 있군요. 네. 근데 어쨌든 구글도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구글 말씀하신 김에 구글의 오픈소스 모델을 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구글에서는 또 이제 젬마라는 자체 오픈소스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젬마 1, 젬마 2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젬마 2가 이제 8월 달에 나온 이후로 젬마 3 얘기가 없거든요. 젬마 2도 이제 파라미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도 사용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능이 꽤 괜찮다. 그러니까 구글이 제미나이도 그렇고 젬마도 그렇고 LLM 성능이 체감이 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미나이도 GPT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클로즈 소스 모델인 제미나이랑 오픈소스 모델인 젬마 이렇게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컴퓨터 회사 중에 하나죠. IBM의 그래닛이라는 언어 모델이 또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IBM 3.0까지 나왔네요. 다들 개발을 엄청 하고 있네요. 그니까요. 이거를 10월에 나왔네요. 10월 20일에. 성능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라마 3.1이랑 미스트랄 7B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래닛 8B가 조금 더 좋았다. 근데 IBM은 좀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미 라마 3.2까지 나온 마당에 조금 더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간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이제 그래닛 코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네. IBM에서 만든 그래닛의 이제 코드 특화된 그런 언어 모델이었는데 그때 아마 베이스로 사용을 했던 게 라마를 사용을 했는데 솔라에서 라마를 이제 채용한 것처럼 이제 중간에 레이어 끼워 넣기를 사용을 해서 성능을 확장시켰던 그런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LLM 분야 지금 정말 3파전, 4파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가 않네요. 많은 곳들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군요. 저희가 못 다룬데도 아직 뭐 언어 모델이 굉장히 많기는 할 텐데요. 네. 지금 다룬 건 이제 AI에 관심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들만 해도 이렇게 많은데 진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것들은 뭐 훨씬 더 많겠죠. 구글 얘기가 오늘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구글에서 AI를 총괄하고 있는 거는 구글 딥마인드의 허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구글 I/O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발표만 해놓고 뛰어난 것도 없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연말돼서 공개하는 것들이 이제 이를 갈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엄청 공개하던데요. 근데 저는 뭐 구글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게 정말 엄청난 뉴스 아니었습니까? 화학자가 아닌데 화학상을 받았죠. 노벨 화학상을. 아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파폴드로 가능했던 일인데 알파폴드 2의 기여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폴드 3를 오픈소스로 풀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11월 달에 알파폴드 3를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와 네, 그러면 자신감이 있다는 거겠죠. 4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쵸. 3 공개도 상관없다. 오. 이런 뉴스와 함께 또 이분만 받으셨던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인공지능의 아버지 중 한 명이죠. 아버지가 4명이나 된다는 게 문제긴 한데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도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네. 신기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이제 언어 모델 쪽에서 이슈들도 많았지만 이미지 영상 분야에서도 콘텐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빅 뉴스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지 영상인가요? 네. 아 그러면은 단연코 소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둘이서 말하는 콘텐츠를 찍었던 게 소라 리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정말 둘이 흥분했던 거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 진짜 역대급이었죠. 거기서 보여준 그 영상 그 퀄리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이제 AI 때문에 영상 하는 사람들도 끝났네 이랬지만 사실 지금 12월 달에 공개하고 나서는 그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네. 어쨌든 제가 은기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소라에서 적용한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그 아키텍처가 소라 이후로 대중화됐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라에서 그때 이제 소라를 공개함과 동시에 뭐 테크니컬 페이퍼도 아니죠. 그냥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소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문서를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디오 생성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 조절을 한 건데 거기서 이제 제안한 게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새로 제안한 거는 아니고 원래 있는 논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소라에서 레퍼런스로 설명한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논문인데요. 이제 둘이서 만든 논문이네요. 어쨌든 이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채용을 해서 이제 소라를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소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소라를 이용해서 오픈 AI에서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걸 보여주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로 되네, 이 아키텍처로 돌아가네, 그리고 성능도 괜찮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다 적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라가 약간 2024년 이미지 영상 분야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었던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시작, 그 붐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AI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예전에 소라 전까지만 해도 뭉개져 있는 영상들이 너무 많았고 맞아요. 네, 막 실사를 엄청 잘 뽑아내는 그런 서비스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라 이후로 사람들의 눈이 높아지고 또 AI 영상 생성 분야가 굉장히 많이 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목받았던 게 뭐 젠3, 클링, 드림머신,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서비스 하나, 하일로아이 주목을 또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지만 구글에서 BO2를 내면서 또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죠. BO2가 훨씬 좋다라는 평이 많으니까. 아 카운터를 바로 날려버렸죠. 그냥 소라 오픈 AI 소라 공개 찬물을 그냥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잡설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게 있냐면 구글에서 I.O.를 하기 전날에 오픈AI가 GPT-4.5를 공개해버렸거든요. 아, 네, 갑자기 방송 켜버린 것처럼 했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글에서 아까 복수를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아, 네네. 그러니까 신선하게 먼저 충격을 날릴 수 있었던 그 12마스 12개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에 카운터가 날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쵸. 하나하나 족족이 반박해버리는 그런 약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BO 저도 웨이팅 리스트 신청해놨는데 한번 사용해보고 싶고 사용하게 되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얼마 전에 리뷰하셨던 중국 텐센트의 훈이한 비디오도 엄청난 성능을 보였잖아요. 네, 훈위한 비디오가 저희가 실제 데모만 본 게 아니라 직접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잘 나오는 그쵸. 거를. 네. 제가 또 검증의 사나이로서 검증맨이죠. 소문난 검증맨이니까. 진짜 런팟에다가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A백을 빌렸었거든요.
그 네. 그래픽 카드가 부족해서 A100을 빌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와 성능이 장난 아니었죠.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그렇게 만들어내는 영상콜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라보다 더 좋았다고 느껴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오픈 소스다. 와 여기서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요즘에 미쳤다니까요, AI가. 그리고 이 훈위한 비디오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소라에서 사용했던 아키텍처인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바로 그냥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디퓨전 트랜스포머 블록 바로 이름을 박아다 버렸죠. 네, 결국 이 고퀄리티 영상, 고퀄리티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디퓨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게 지금 메인스트림이 되었고 그걸 증명해주는 게 이제 훈미한 비디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훈미한 비디오 이전에도 오픈 소스로 이제 비디오를 생성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소라 이후에 엄청 많았거든요. 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자면은 오픈 소라 플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따로 다뤘던 코그 비디오도 성능이 여기 있는 건 성능이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접 테스트해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의 성능이 나오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쵸. 많이 그래서 실망했죠. 이게 체리피킹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프롬프트를 잘못 작성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이제 그냥 넘어갔었던 거고 모치도 저희가 그때 이제 젠슬이랑 뭐 클링까지 비교해봤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때 클링을 구독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도 사실 데모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프롬프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LTXV라는 것도 있었고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테스트 해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훈위한 테스트 해봤을 때 정말 한 줄 썼나요, 저희? 한 줄 썼는데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프롬프트 썼던 걸로 기억해요. 아 맞아요. 여기서 네. 그 고양이랑 강아지랑 이제 뭐 친구하는 거 그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는데 훈이한 비디오는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 점에서 그쵸. 저는 좀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좀 느낀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 그 비디오 생성 모델에. 클로즈 소스 영상 모델들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게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클링에서는 모션 브러쉬 기능이 생겼고 피사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젠3에서는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아 맞아요. 카메라 컨트롤 그것도 네. 저희 시연해봤죠. 카메라 컨트롤도 해주게 됐고 또 액트1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촬영본만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영상을 입모양을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지금 발전 속도가 미친 것 같아요. 자, 여러모로 경쟁에서 살아나려고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액트1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또 라이브 포트레이트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여쭤보시는 게 이거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들이 종종 달리거든요. 그쵸? 저희는 라이브 포트레이트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셔널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드인이 도배가 됐었죠. 이 데모를 보고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걸 은기님께서 커스텀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이걸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또 잠깐 광고하자면은 콜로소에 가셔서 엔드플랜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은기님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코드도 공유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곳에서 강의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도 DIT를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플럭스도 디퓨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블랙포레스트 랩은 스테이블 디퓨전 연구하시던 분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나온 팀이 설립한 회사인데 플럭스를 내므로써 또 이 분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글자가 이렇게 잘 나오고 사람도 실사로 잘 표현해주고 네, 진짜로. 손가락 문제가 정말 AI의 고질병이었는데 손가락 문제도 엄청 많이 해결을 했고 말귀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오픈소스다. 물론 전부 다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다는 게 또 큰 충격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총 3가지 모델이 처음에 공개됐었는데요. 이제 프로랑 데브랑 슈델 버전 이렇게 3가지가 공개가 되었었는데 프로가 아마 오픈소스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프로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플럭스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만 사용이 가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뭐 많은 것들이 공개됐죠. 이제 플럭스 1.1 프로, 그러니까 좀 개선된 프로 버전이 이제 또 API로 공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울트라, 프로 울트라 버전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API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더 해상도가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플럭스 툴스 네.
네, 그래서 뭐 컨트롤넷 부분이죠. 네, 인페인팅이랑 컨트롤넷, 그다음에 뭐 리덕스라고 해서 약간 컨셉을 섞는 그런 것들까지 가능한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델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지우고 인페인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웃페인팅도 가능하고 뎁스나 라인아트 기반으로 이미지 재생성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해버렸죠. 요즘 많은 곳들이 이제 플럭스 API를 받아와서 운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록의 이미지 생성도 플럭스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크레아 AI, 얼마 전에 리뷰했던 크레아 AI에서도 플럭스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아, 그렇죠. 플럭스 같은 경우도 주변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는 인페이팅도 그렇지만 로라나 컨트롤렛 같은 부분들도 많이 또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플럭스가 스테이블 디퓨전 팀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파일을 갉아먹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들이 나오고 나서 나왔던 뭐 SD 3.5 라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플럭스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스테이블 디퓨전 3.5 나온 다음에 플럭스랑 저희가 비교를 해봤었잖아요. 실제로 시연을 하면서. 네. 그때 성능을 보면은 뭐 3.5가 잘 생성을 못 해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플럭스가 그냥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럭스 팀이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을 공개할 거라고 했잖아요.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것도 기대가 되고. 네, 커밍순 해버렸죠. 근데 원래 이미지 쪽의 절대 강자는 뭐 스테이블 디퓨전과 함께 미드저니였잖아요. 그렇죠. 미드전이었죠. 근데 미드저니는 사실 요즘에 레퍼런스 기능으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주고 이제 디스코드가 아니라 외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진짜 놀라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지만 플럭스 때문에 이제 딱히 엄청 큰 메리트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편리함 때문에 쓰시던 분들이 계속 쓰시는 그 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드저니로 이미 이렇게 잘 되고 업데이트 계속 잘 해주는데 굳이 딴 거를 써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손가락 부분이나 이런 게 아직 조금 아쉽더라고요. 플럭스에 비해서는. 어쨌든 무드보드 기능도 추가되고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있고 또 미드저니 비디오가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미드저니가 비디오가 나오면 또 어떤 판도가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네, 미드저니 비디오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어도비 비디오는 언제 나오나요?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지 않네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나온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가 아직 며칠 안 남긴 했거든요.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강한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소라, BO2 이런 게 나온 순간 낼 생각이 없어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어도비는 조금 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다면 또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베타에서 지금 들어온 기능 중에 생성형 AI로 이제 2초 정도 늘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생성형 확장. 네네. 근데 파이어플라이 비디오는 아직도 제공 예정이네요. 근데 잘 만드는 데랑 협업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쪽 만들었던 모델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때 데모 봤을 때 완전 구리지는 않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어도비가 안 낸다는 건 말은 안 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센 애들이 많이 나왔다. 진짜 소라, 비오, 뭐 젠3도 요즘에 성능 너무 좋고 클링도 좋고 그쵸. 네. 뭐 미드전이도 나온다고 하고 하면은 진짜 이제는 그냥 플랫폼 싸움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는 좋네요. 가격 경쟁이 조금 돼서 떨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데. 소라는 제대로 쓰려고 하면 비싸고 $200니까. 네, $200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와봐야 알겠네요. 네, 나와봐야 알겠지만 선택지가 정말 많고 어쨌든 어도비도 곧 출시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도비도 워낙 연구가 엄청 많았잖아요. AI 쪽 연구 엄청 많이 하잖아요. 또 논문도 엄청 많이 내고 어도비 리서치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죠. 지난주에 찍은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이제 GI 에이전트에 대한 서베이 논문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또 어도비 리서치 쪽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한국인분 2분도 계셨고 그쵸. 그러고 보면 어도비가 연구는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도비가 왜 GUI 에이전트를 연구할까? 서베이 논문이니까 뭐 혹시 편집도 혹시 편집 자동화를 가능하지 않을까?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데이터가 워낙 많을 테니까. 내는데 조심스러울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다. 뭐 간단한 거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요? 왜냐면 뭐 자막 자동화 이런 것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개발자들한테 AI 코딩 툴이 나왔다고 해서 자기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체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나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살짝 이거 나와도 되는 건가 싶기는 했는데 결국 나오고 와서는 결국 내 생산성이 올라간 걸 느꼈으니까 편집하는 사람들한테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편집하기 전엔 어떨까 저떨까 생각이 많긴 하겠지만 직접 나오고 나면은 편집 시간이 엄청 줄어든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가능할 것 같아요.
어도비가 그런 거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타이트한 타이밍 조정 같은 건 아직까진 사람이 해야겠지만 초벌을 엄청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은 편집자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아, 편집은 편집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편집자의 역할이라는 게 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편집자는 좋은 편집자는 어쨌든 순서를 재배치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더 흐름에 재밌고 맞게. 네, 흐름에 맞게도 그렇고 어떤 게 흥미로운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편집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편집자가 더불어서 해야 될 일이 그 NG 컷을 잘라내거나 뭐 필요 없는 컷들을 골라내는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AI가 해결해 주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죠. 좀 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퀄리티가 더 좋은 결과물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서의 그 도구로서 활용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제 저희 영상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 생성 AI 쪽에서도 엄청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수노가 올해 2번의 빅 업데이트가 있었어요. 네네. 수노가 지금은 V4가 나왔는데 버전 3.5가 나왔을 때도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나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전 4가 되면서 음질 퀄리티나 곡 진행 같은 부분에서도 엄청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네. 올해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음악 공모전에서 수노로 만든 곡이 1등을 했고 심사위원도 몰랐다고 했었죠. 그게 올해였나요? 너무 소식이 많아서 올해인지 몰랐죠. 올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롤링스톤즈가 음악 잡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노를 챗GPT4 뮤직 음악계 챗GPT라고 이제 소개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버전 4에서는 엄청났던 게 이제 리마스터 기능, 예전에 만들었던 곡들도 음질을 개선시켜주는 기능, 그리고 커버스라고 해서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음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성해주는 거. 이거는 아직 좀 베타 단계라서 그런지 좀 아직 아쉽긴 하지만 페르소나도 이제 어쨌든 음악 AI에서도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선택해서 계속 곡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목소리가 좀 일정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아직 많이 아쉽긴 한데 베타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유일한 경쟁자라고 비춰지는 우디오 같은 경우는 리믹스 기능을 강화했는데 가사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네, 저번에 제가 영어로 만든 다음에 그 한글로 바꾸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너무 웃겼어요. 이게 궁금하신 분은 이제 위에 있는 영상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 근데 우디오도 제가 다시 며칠 전에 또 사용해봤는데 한국어 발음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끊임없이 개선을 하네요. 그쪽도. 네, 이쪽도 영혼의 한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디오에서 이거 내주면은 수노에서는 다른 거 내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일단 수노나 우디오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편리하고 사용성이 좋은 건 수노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걸 만들고 싶다? 좀 더 커스텀을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디오를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수노가 미드전이라고 하면은 우디오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느낌입니다. 또 음성 쪽에서도 또 많은 뭐 소식들이 있지 않았나요? 저 음성은 사실 유료로 하는 음성 같은 경우는 11랩스가 좀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국내에서는 타입캐스트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슈퍼톤이 또 얼마 전에 슈퍼톤 플레이를 선보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픈 베타 기간이기는 한데 저희가 뭐 커뮤니티에서도 한번 언급드리기도 했었고 실제 시연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잖아요. 이거 소개하면서 근데 한국어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에서 만든 TTS다 보니까 그 쉬어갈 때 쉬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약간 한국인의 템포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오픈소스 쪽으로도 발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성도.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직접 시연을 했었던 F5 DTS 같은 경우도 뭐 한국어가 지원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이걸로 막 목소리별로 그때 한 5초인가 7초 정도의 목소리만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 완전 똑같다고는 못하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톤이랑 음색 같은 거를 복제를 해서 이제 DTS를 해주는 이런 오픈소스 모델도 있었는데 이것도 시연을 해봤을 때 꽤 괜찮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국어가 안 된다는 점이 살짝 문제였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어가 가능한 이제 오픈소스 DTS 중에서 가장 성능 좋은 게 이제 GPT SOVITS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한국어를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크로스 링규얼에서 한국어가 지원이 되기는 하는데 오픈소스 중에서는
이게 그나마 가장 좋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픈소스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GPT, SOVITS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음성 모델도 발전이 많기는 했는데 오픈소스로 공개되지 않은 음성 모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AWS에서 한 연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결국 이제 얘기한 게 안전상의 이슈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통 이제 마지막에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전성에 대한 확보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공개하기 좀 꺼려지겠죠, 아무래도. 네. 확실히 대기업으로서 약간 책임감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공개를 안 하는 게 뭐 이해도 가고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빼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샘2요. 샘2.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2. 그쵸. 샘2도 진짜 보고서도 깜짝 놀랐죠. 메타에서 진짜 좋은 용어를 많이 내놨죠. 심지어 오픈소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이제 사용처가 많겠죠. 네, 트래킹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샘2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생각해보면은 메모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아, 그쵸. 네,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게 뭔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샘2의 그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트래킹하던 오브젝트가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화면 뒤에 어떤 오클루전 때문에 가려져 있는 상황에 있다가 다시 튀어나온 경우에도 그 메모리가 기억하는 그 윈도우 사이즈 안에 있으면은 다시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샘1이 이제 이미지에서 세그멘트를 추출하는 거였다면 이제 샘2가 이제 비디오에서 세그멘트를 추출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이렇게 알아서 눕기를 따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 있는 곳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영상 편집에 쓸 수 있고, 또 공장에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감시 카메라 등등 진짜 많은 곳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의학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CT나 초음파 검사할 때도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의학 분야, 과학 분야 얘기하니까 또 AI 사이언티스트도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AI 사이언티스트도 이제 에이전트를 극한으로 발달시킨 연구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AI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딱 던져주면은 이제 자기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 검증하고 플랜 수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쓰고 이런 거를 완전히 자동화해버린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연구 자동 사냥이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증명을 해본 그런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내년이 기대가 되네요. 에이전트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은 에이전트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에이전트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구에 사용되는 에이전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언어 모델에서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에이전틱 RAG라고 해서 기존의 RAG랑 다르게 이제 어떤 도구를 불러올지, 그러니까 펑션 콜링을 할 때조차 판단을 에이전트한테 맡겨버리는 그런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를 두면서 뭐 언어 모델의 답변의 성능을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GUI 에이전트 자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에이전트를 굉장히 다양한 데서 사용을 하면서 상상도 못한 그런 연구들, 그런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스마트 글라스 시장에서 거기서도 에이전트가 엄청 많이 쓰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아스트라나 메타의 스마트 글래스나 이제 거기에 삼성도 참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두고 에이전트의 경쟁도 또 심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삶에 가까이 AI가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그 영상이 좀 길었겠지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연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